금요일 밤 11시 47분, 인천 부평. 지친 사람들만 남은 지하철 막차 안에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15살짜리 알바생 1명, 그리고 만취한 외국 군무원 3명. 야, 우리랑 놀고 가자. 웃음처럼 들리지만 그건 협박이었고 사냥이었고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승객들 전부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도 알죠. 요즘 세상은 이렇습니다. 잘못 끼어들면 더 크게 다친다는 걸. 정의감보다 살아 돌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걸. 그런데 한 여자가 일어섰습니다. 회색 패딩, 아무 표식도 없는 청바지, 평범한 목소리. 그 손. 지금 치워. 딱 그 한 줄. 그리고 그 다음 10초 동안 벌어진 일은 나중에 정당방위라고 부를지, 과잉 제압이라고 부를지, 국가 안보 문제라고 부를지 아직도 결론이 안 난 사건이 됩니다. 왜냐면 그 여자는 그냥 시민이 아니었거든요. 그녀는 전직 UDT 707 특임대, 계급 소령, 한 번에 셋을 무릎 꿇린 여자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다시 세상에 소환되는 걸 보게 됩니다. 질문 하나만 던질게요. 당신은 그 밤, 그 막차에 있었다면 고개를 숙였을까요? 아니면 그 여자 편에 섰을까요? 이제 그 여자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윤서아입니다. 33이에요. 지금은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고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하루에 관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그날 일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평생 과거 속에 갇혀 살았을 것 같아요. 그날은 금요일이었어요. 인천 부평에서 막차를 탔죠. 밤 11시 47분. 객실 안은 피곤한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술 냄새도 나고 다들 집에 빨리 가고 싶어 하는 표정들이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루 종일 창고 정리 알바하고 돌아오는 길이었거든요.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객실 뒤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죠. 처음엔 그냥 취객들이 떠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뭔가 느낌이 달랐어요. 군대에 있을 때 몸에 배인 감각이라고 해야 할까요? 위험한 상황을 알아채는 본능 같은 거요. 고개를 돌려봤더니 편의점 조끼를 입은 여학생 하나가 내 자리 칸에 반쯤 갇혀 있었어요. 그의 주변에 남자 셋이 둘러싸고 있었는데 외국 국방계 군무원 신분증을 목에 걸고 있더라고요. 겉으로는 장난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저는 알았어요. 저건 장난이 아니라는 걸요. 야, 우리랑 놀고 가자. 알바생 맞지? 돈 줄게. 한 남자가 그렇게 말하면서 여학생의 어깨에 손을 얹더라고요. 여학생은 떨고 있었어요. 저기요. 하지 마세요.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도 않았어요.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것 같았고요.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람들은 다 봤을 거예요. 40대 남자 몇 명도 앉아 있었고 아주머니 한 분도 계셨어요. 근데 아무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다들 고개를 숙이거나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모른 척 하는 거죠. 왜 그런지 이해는 가요. 괜히 나섰다가 같이 당할까봐 무서운 거죠. 저도 예전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그 여학생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끌어올랐어요. 1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아니야. 이건 아니야. 또 모른 척 할 순 없어.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일어났어요. 제가 입고 있던 건 그냥 회색 패딩의 청바지였어요. 머리도 대충 묶었고 화장도 거의 안 했어요. 딱 봐도 퇴근길 누군가처럼 보였을 거예요.
특별해 보이지도 않았고요. 그냥 평범한 30대 여자요. 객실 끝에서 천천히 걸어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최대한 조용하게 유지했어요. 군대에서 배운 거예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법 말이에요. 그렇게 그들 앞에 섰을 때 제가 말했어요. 그 손, 지금 치워. 목소리는 조용했어요. 소리 지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담담하게 말했죠. 감정이 거의 없어서 오히려 더 무서웠을 것 같아요. 군무원 중 한 명이 저를 쳐다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뭐야? 너라도 같이 놀래? 그가 비웃었어요. 저는 미동도 하지 않고 그를 바라봤어요. 눈을 마주쳤죠. 그 순간 제 안에서는 이미 모든 계산이 끝나 있었어요. 저 사람을 어떻게 제압할지, 나머지 두 명은 어떻게 대응할지, 여학생은 어디로 피신시킬지 말이에요. 3초 줄게. 그 아이한테서 떨어져. 제가 말했어요. 그는 더 가까이 다가오며 물었죠. 안 떨어지면?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그럼 내가 바닥에 무릎 꿇는 거지. 그 순간 객실 안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아마 미친 사람 보는 눈빛이었을 거예요. 여자 혼자 남자 셋한테 대드니까요. 근데 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어요. 오늘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요. 그 여학생을 지키겠다고요. 제가 1년 전에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을 대신해서라도요.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어떻게 하셨을까요? 정말 궁금해요. 모른 척 하셨을까요? 아니면 같이 일어서셨을까요? 2.4초의 제압. 남자 셋은 웃었어요. 아니, 비웃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여자가 뭘 하겠다는 건데.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그렇게 말하며 제게 다가왔어요. 어깨만으로도 문틀을 막을 것 같은 체격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저보다 몸무게가 30kg는 더 나가 보였어요. 그가 팔을 뻗었어요. 저를 밀어 넘어뜨리려는 거였죠. 아마 좌석으로 내던질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어요. 특수전 부대에서 수천 번 반복했던 훈련이 몸에 완전히 배어 있었거든요. 일어나는데 걸린 시간은 0.5초였어요. 제압하는데 걸린 시간은 2.4초였죠. 그게 전부였어요. 쾅 금속 바닥에 무릎이 박히는 둔탁한 소리가 지하철 객실을 울렸어요. 으악. 덩치 큰 남자는 오른팔이 뒤로 꺾인 채 그대로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한 건 간단했어요. 그의 손목을 잡고 안쪽으로 비틀면서 동시에 어깨 압박점을 눌렀죠. 그러면 자동으로 몸이 앞으로 숙여지게 돼 있어요. 거기서 발목을 살짝 걸어주면 무릎이 자연스럽게 바닥에 닿아요. 아프지도 않아요. 그냥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반대편 남자가 반사적으로 달려들었어요. 근데 제가 더 빨랐죠. 그의 복부 중심만 손바닥으로 턱 밀어냈어요. 균형을 잃은 그는 그대로 바닥으로 넘어갔어요. 마지막 남자는 손도 못 대고 뒤로 물러나며 양손을 들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더라고요. 저는 숨이 전혀 오르지 않았어요. 이 정도는 워밍업도 안 되는 수준이었거든요. 다시 말할까? 제가 낮게 말했어요. 지금 이 아이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 그리고 다시는 그 어떤 여자에게도 이런 짓 안 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해. 미친. 내가 뭔데? 바닥에 있던 남자가 중얼거렸어요. 저는 그의 가슴팍에 걸린 신분증을 턱짓으로 가리켰어요. 나는 내가 뭔지 안다. 제가 조용히 말했죠. 계약 신분, 파견 관리직, 민간 복무 처리 대상. 내가 한 행동은 개인 사고가 아니라 내가 달고 있는 이 마크 전체를 더럽힌 일이야. 이해했어? 객실 안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아까까지 오만하던 얼굴들이 순식간에 굴욕으로 뒤틀렸죠. 바닥, 무릎, 고개 숙임. 그들은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피해자였던 여학생은 울음을 참으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어요. 그냥 오지 마세요. 저는 그 애를 일으켜 세우고 제 옆자리에 앉혔어요. 괜찮아. 이제 안전해. 그렇게 말해줬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열차가 부평시장역에 멈추면서 문이 열렸고 검은 점퍼를 입은 헌병 2명이 뛰어 올라왔어요. 신고 접수됐다. 무력 행사한 한국인 여성 누구야?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아,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구나. 물리적인 싸움은 끝났지만 시스템과의 싸움이 이제 시작된 거죠. 잠깐만요. 그건 아니에요. 객실 한가운데서 한 아주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아까 휴대폰만 보고 계시던 분이었죠. 근데 헌병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미 결론을 들고 온 얼굴이었거든요. 우리 측 인원 셋이 민간인 여성에게 공격당했다라는 보고서요. 즉, 가해자를 피해자로 바꿔치기 해둔 상태였던 거죠. 이런 상황, 제가 군대 있을 때도 많이 봤어요. 힘 있는 쪽이 프레임을 만들면 약한 쪽은 그냥 당하는 거예요. 설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죠. 무력 사용자 누구냐고 물었다. 헌병 한 명이 제 쪽으로 다가오며 팔을 뻗었어요. 팔꿈치 뒤로 꺾어 수갑 채우는 자세였죠. 객실은 다시 얼어붙었어요. 방금까지 저를 바라보던 사람들조차 고개를 숙였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대부분은 알아요. 이런 순간에 괜히 도와주겠다고 끼어들면 같이 끌려간다는 걸요. 그래서 모두 침묵하는 거예요. 제가 화나거나 섭섭하지는 않았어요. 이해했거든요. 다들 자기 가족이 있고 자기 삶이 있으니까요. 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접촉하지 마세요. 제가 말했죠. 헌병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부터 녹화합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천천히 들이댔어요. 억지로 위협하지도 않았고 괜히 소리 지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차분하게요. 모든 행동이 법적으로 방어 가능한 톤으로 설계된 사람처럼요. 군대 있을 때 법무실에서 배운 거예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지는 거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이었어요. 지하철 문이 다시 열리며 정장 차림의 남자가 급히 뛰어들어왔어요. 잠깐, 손대지 마십시오. 그는 신분증을 그대로 들이밀었어요. 국방부 감사실 법률 담당관 장도혁 변호사입니다. 이 현장은 제 관할입니다. 객실 전체가 웅웅 울릴 만큼 조용해졌어요. 헌병의 표정이 바뀌었죠. 대치하던 손이 멈췄어요. 장도혁 변호사는 저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안 다치셨습니까, 소령님? 소령, 지금 뭐라고 한 거죠? 주변 사람들이 저를 다시 쳐다봤어요. 여학생도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서 있었어요. 장도혁 변호사가 계속 말했어요. 윤서아 소령, 1년 전 전역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군 관련 사안이므로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그는 헌병들을 향해 말했죠. 이 현장의 CCTV 영상은 이미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목격자 진술도 여러 건 있고요. 최초 가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합니다. 헌병들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아마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을 거예요. 보통은 그냥 조용히 처리되거든요. 약한 쪽이 참고 강한 쪽이 이기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구나. 1년 동안 제가 조용히 살려고 노력했지만
누군가는 제 과거를 알고 있었고 오늘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구나. 조사실은 작고 낡았어요. 벽은 오래됐고 책상은 삐걱거렸죠. 하지만 분위기만큼은 군 내부 그 자체였어요. 저는 그 냄새를 알아요. 긴장과 규율이 섞인 그 특유의 공기요. 정식으로 묻겠습니다. 본명, 신분. 장도혁 변호사가 물었어요. 저는 피하지 않았어요. 윤서하. 예비역 해군 특수전 파생부대. UDT 707 특임대. 계급은 소령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두려워서가 아니었어요. 수치심이었죠. 1년 동안 숨기고 살았던 정체를 이렇게 밝히는 게요. 전 이제 군인 아닙니다. 자진 전역했고요. 왜 전역했죠? 그가 물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날이 떠올랐거든요. 작년 가을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요. 한국인 기술자 4명이 납치됐고 저희 팀이 구출 작전을 맡았어요. 작년 해외 기술자 구출 작전, 아이언 리프. 제 판단 때문에 대원이 크게 다쳤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전 책임자였습니다. 그 뒤로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그날 장면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잘못된 좌표를 믿고 들어갔던 건물. 경비 2명이라던 정보가 거짓이었던 것. 그 안에서 마주친 중무장 인원들. 총격전. 비명. 피. 그리고 제 팔에 안긴 채 피를 흘리던 후임의 얼굴. 최하사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다리를 크게 다쳤어요. 제 판단이 느렸어요. 제가 더 빨리 철수 명령을 내렸어야 했는데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장도혁 변호사는 태블릿을 제 앞으로 돌려놨어요. 윤소령.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화면에는 문서들이 가득했어요. 군 내부 조사 보고서요. 제가 그걸 읽는 동안 그는 계속 말했어요. 상부는 잘못된 좌표를 주입했습니다. 적 배치 정보도 거짓이었고요. 예상 경비 2명이라던 장소엔 실제로 중무장 인원 8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숨이 멈춘 것 같았어요. 윤서와 소령은 즉시 판단을 바꿔 팀을 우회시켰습니다. 부상자를 직접 들쳐 업고 이동했고요. 그 조치 덕분에 그날 살아 돌아온 사람은 전원입니다. 뭐예요, 이게? 제가 중얼거렸어요. 상부 쪽 일부 라인이 당신에게 작전 실패의 책임을 다 덮어 씌우려고 했다는 내부 진술이 확보됐습니다. 장도혁 변호사가 말했어요. 윤소령, 당신 때문에 다친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눈을 감았어요. 1년 동안 365일 동안 제 자신을 벌해왔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밤마다 악몽을 꾸고 최하사의 비명소리에 깨어나고 내가 죽였다. 내가 망쳤다고 되뇌던 날들이요. 그게 다 거짓이었다고요? 제가 사실은 잘못한 게 없었다고요? 그럼 제가 이 1년 동안 겪었던 고통은 뭐였죠? 제가 버린 제 인생은 뭐였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근데 나오지 않았어요. 제 안에 있던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 단단하게 쌓아 올렸던 죄책감의 벽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요. 결론만 얘기하죠. 장도혁 변호사가 서류를 제 앞으로 밀었어요. 국방부는 내부적으로 비공식이지만 당신에게 사과 의사를 밝힙니다. 책임 덮어 씌운 해당 인원은 이미 조사에 착수됐고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그리고 복귀 제한도 있습니다. 복귀. 군대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저 다시 군인 안 합니다.
왜죠? 그가 물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부평역 건너편에 보이는 야경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군복 입으면 저는 다시 명령 체계에 묶입니다. 전 그 안에서 한 번 무너졌어요. 실제로 제 잘못이 아니었다고 해도 그 시스템이 저를 무너뜨린 건 사실이거든요. 전 이제 누구의 명령으로 움직이고 싶지 않아요. 제가 계속 말했어요. 제가 봐야 될 사람은 시민 쪽입니다. 오늘 지하철에서 본 그 여학생 같은 사람들이요.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그런 순간들 말이에요. 장도혁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합니다. 그가 명함 한 장을 꺼냈어요. 혹시 민간 보안 쪽에 관심 있으십니까? 제가 아는 곳이 하나 있는데 윤소령 같은 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인천 시내에 있는 작은 민간 보안 컨설팅 팀이었죠. 이름은 거창했지만 실제로는 작은 사무실 하나에 직원 5명이 전부인 곳이었어요. 겉으로는 시설 점검, 위험 요인 분석 같은 이름이 붙어 있었지만 실제 업무는 훨씬 더러웠어요. 병원 여의사에게 달라붙는 스토커를 실시간 동선 차단으로 분리시키고 중학생 딸을 미행하던 사설 채권 추심 인력을 현장에서 잡아 경찰에 넘겨주고 그룹 3세 상속 분쟁에 얽힌 협박성 위협 시도를 행사장 들어오기 전에 차단하는 일들이었죠. 처음엔 적응이 쉽지 않았어요. 군대에서는 명령이 있었거든요. 누가 적인지 명확했고 언제 싸워야 하는지도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민간에서는 달랐어요. 적과 피해자의 경계가 모호할 때도 많았고 법적으로 애매한 상황들도 많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는 이 일이 맞는 것 같았어요. 군대에서는 못 느꼈던 보람 같은 게 있었거든요. 제가 직접 지킨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고 그들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걸 들을 수 있었어요. 군대에서는 임무를 완수해도 그게 누굴 위한 건지 실감이 안 날 때가 많았어요. 국가를 지킨다는 게 추상적이었달까요? 근데 지금은 달랐어요. 제 앞에 있는 이 사람, 이 한 명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게 훨씬 실감났어요. 하지만 팀 내에서 처음부터 환영받은 건 아니었어요. 첫날, 팀 내 남자 직원 한 명이 대놓고 말했어요. 현장 경호는 체력 싸움이에요. 여성분이 과연. 그는 문장을 끝까지 못 갔어요. 제가 훈련장에서 3초 만에 그를 제압했거든요. 팔목 걷기, 체중 중심 무너뜨리기, 무릎으로 압박 고정. 아무도 못 본 사이에 바닥에 붙어 있는 건 그 남자였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그는 그 후로 존댓말을 썼어요. 근데 진짜 변화는 그 다음에 있었어요. 첫 번째 현장 투입이었죠. 재벌 2세가 주최하는 자선만 찬장이었는데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남자가 잠입한다는 정보가 있었어요. 그날 그 남자 직원과 제가 함께 경호를 맡았어요. 만찬이 시작되고 1시간쯤 지났을 때 주방 쪽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제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의 남자가 슬금슬금 행사장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그가 재킷 안쪽에 손을 넣는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칼이었어요. 그 남자는 의뢰인에게 달려들었고 저는 공격자가 아니라 의뢰인 쪽으로 먼저 뛰었어요. 방패처럼 몸을 세우고 괜찮아요. 제 뒤에 계세요라고 말했죠. 칼이 제 팔을 스쳤어요. 깊지는 않았지만 피가 났어요. 근데 저는 아픔보다 의뢰인이 안전한지가 먼저였어요. 그 남자 직원이 그 광경을 똑똑히 봤어요. 제가 자기 몸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지켜야 할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요. 사건이 끝나고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그 남자 직원이 찾아왔어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힘이 세고 약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었네요.
누굴 지키려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였어요. 그 후로 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를 여자라서 무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존중했어요. 제가 가장 위험한 자리에 서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느 날 팀장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윤서아 씨, 고맙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 팀이 달라지고 있어요. 단순히 돈 벌러 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들을 지키는 팀이 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아, 내가 제대로 된 곳에 온 거구나.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구나. 군대를 나온 게 실수가 아니었구나. 며칠 뒤 장도혁 변호사가 다시 찾아왔어요. 작은 사무실로요. 소파는 낡았고 커피는 인스턴트였지만 그날만큼은 분위기가 묘하게 엄숙했어요. 최종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숨을 고르지도 못한 채요. 작전 아이언 리프에 대한 군 내부 결론. 윤서아 소령, 당신은 옳았습니다. 그는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이건 국방부 차원의 사과문입니다. 공식 격식은 아니지만 서명은 진짜예요. 저는 그 종이를 두 손으로 받았어요. 손끝이 떨렸어요. 읽어 내려가는 동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윤서아 소령의 신속한 판단과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인해 작전은 성공적으로 완수되었으며 부상자가 발생한 것은 상부의 정보 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윤소령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1년이에요. 1년 동안 제 자신을 벌하며 살았던 시간이요. 매일 밤 악몽을 꾸고 최하사의 얼굴이 떠올라 잠들지 못하고 내가 죽였다고 되뇌며 살았던 날들이요. 그게 전부 거짓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거죠. 또 하나 있습니다. 장도혁 변호사가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그리고 아주 군인스럽게 조용히 똑바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는 민간 복장을 한 채로 똑같이 했어요. 경례를요. 감사합니다. 살아있게 해주셔서. 그 순간 저는 눈을 감았어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눈물이 나왔어요. 제가 구한 게 아니라고, 전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최 하사도 전화드리고 싶어 합니다. 장도혁 변호사가 말했어요. 소령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요. 지금 재활치료 잘 받고 있고 내년에는 보철 장치 없이도 걷기 훈련 시작한답니다. 최 하사. 제 팔에 안겨 피를 흘리던 그 아이. 저한테 소령님 아파요라고 울먹이던 그 애가 살아있고 걷고 있고 제게 감사하다고 한다고요? 1년 동안 쌓아온 죄책감의 벽이 그 순간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벽 뒤에 숨어서 살았던 제가, 그 벽에 기대어 자신을 벌하며 살았던 제가 이제야 진짜로 자유로워진 것 같았어요. 전화번호 드릴까요? 장도혁 변호사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을 닦으면서요. 네. 주세요. 제가 먼저 연락드리고 싶어요. 그날 밤 저는 최 하사에게 전화했어요. 그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또 눈물이 났어요. 소령님. 그 애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 괜찮아요. 소령님 덕분에 살아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그 애도 같이 울고 있었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서로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한 달 후에요. 인천 남동구의 낡은 체육관 한쪽에서요. 자, 잠깐만요. 힘으로 버티려 하지 마세요. 몸을 살짝 틀고 손목 축만 꺾으면 돼요. 네, 잘했어요. 그렇죠. 저는 스스로 수비 훈련반을 열었어요. 참가자는 18명이었어요.
퇴근하고 온 간호사, 야간 편의점 알바, 마트 배송 기사, 이혼 소송 중인 엄마, 고등학생까지요. 모두 지하철 사건을 뉴스로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었어요. 중요한 건요, 그 상황에서 나 때문인가? 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잘못은 상대한테 있어요. 여러분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걸 요구할 권리도 있고요. 사람들은 끄덕였어요. 몇몇은 울었어요. 한 아주머니가 손을 들고 물었어요. 선생님, 저는 남편한테 맞고 살았어요. 20년 동안요. 그런데 제가 잘못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이제 와서 보니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저는 그 아주머니에게 다가갔어요. 맞아요. 절대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도 맞을 이유는 없어요. 그렇게 말하며 어깨를 안아줬어요. 아주머니가 제 어깨에 기대어 울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지하철에서 구했던 그 여학생이 찾아왔어요. 언니, 그 애가 말했어요. 저, 오늘 막차에서 진짜 무서웠거든요. 근데 언니 덕분에 저 살아있어요. 저는 그 애를 꼭 안아줬어요. 살아있는 건 내가 용감했기 때문이야. 난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야. 같은 시각, 다른 곳에서는 또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대기업 자선만 찬장이었죠.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남자가 몰래 접근하다가 문 앞에서 제압당했어요. 팔은 꺾이지 않았고 목숨도 안 잃었어요. 그냥 움직임만 멈췄죠. 그 현장을 지키고 선 사람은 저였어요. 저는 더 이상 군 계급으로 불리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제 저를 이렇게 불러요. 현장 책임자님, 보호 책임자님. 그게 더 좋아요. 소령이라는 계급보다 사람들을 지킨다는 역할이 더 의미 있게 느껴지거든요. 어느 새벽이었어요. 첫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죠. 텅 빈 객실 창밖으로 인천항만 불빛이 지나갔어요. 저는 혼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얼굴엔 피곤이 있었지만 동시에 아주 작은 미소가 있었어요. 1년 전 제가 군복을 벗을 때요. 저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소령 윤서아는 죽었고 이제 남은 건 빈 껍데기뿐이라고 믿었죠. 근데 아니었어요. 진짜 제 인생은 지금 시작된 거였어요. 제가 혼잣말로 속삭였어요. 우리한테, 그리고 저 자신에게요. 힘은 사람을 눌러 누르는데 쓰라고 있는 게 아니야. 힘은 떨고 있는 사람 앞에 서라고 있는 거야. 이 도시는 이제 그렇게 살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루에 또 누군가 저를 필요로 할 거예요. 지하철에서든 골목에서든 어디서든요. 저는 이제 알아요. 제가 왜 특수부대에 들어갔는지, 왜 그렇게 힘들게 훈련받았는지를요. 오늘을 위해서였어요. 누군가의 앞에 서기 위해서였어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혹시 힘든 순간이 오면 기억해 주세요. 세상 어딘가에는 여러분을 지켜줄 사람이 있다는 걸요.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요. 힘은 크기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어디를 향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건 끝이 아니에요. 지금 막 시작됐어요. 저의, 그리고 이 도시의 새로운 이야기가요.